저는 위시미디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경구라고 하고요. 현재 프로그래매틱을 국내에서 리딩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지털의 미디어를 거래하는 발전 방향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프로그래매틱이 어떻게 발전되고 구성 요소들이 각각의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경제 또는 광고도 마찬가지죠. 수요와 공급이 있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공급 축은 퍼블리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 수요하는 축은 광고주 사이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과거 얘기를 좀 라떼는 말이야. 이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광고 경력이, 디지털 경력이 한 20년 정도 됐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야후 코리아에서 저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매체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는 많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들이 퍼블리셔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를 찾아서 광고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그때 퍼블리셔들도 사실 광고주한테 자기 매체에 세일즈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서로 굉장히 공존이 잘 됐고요. 잘 수평이 잘 이루어졌던 그런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 생겨나고 디지털이 발전되면서 여러 가지 매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됐죠. 뭐 카페나 블로그 포함해서요. 또 스마트폰의 앱도 대표적이고, 그러면서 사실 양 사이드의 고민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자, 아시겠지만 퍼블리셔들은 광고의 인벤토리를 팔면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기업의 가치를 올리고 직원의 급여를 주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쟁이 되면 사실 미판매되는 인벤토리들도 많아질 거고, 또 경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일즈에 있는 인력들도 더 충원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광고주 입장에서 살펴보면 퍼블리셔라고 하는 매체들이 적었을 때는 특정 매체들만 고민하고 해당 매체들이 내 브랜드에 맞는지만 고민해서 광고를 선택하고 해당 매체를 바잉하면 될 텐데, 매체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어떤 매체가 더 효율적일까? 제가 정통적인 미디어의 플래닝에서 가장 첫 번째 고민하는 요소가 어떤 사이트가 효과가 좋을까였잖아요. 결국은 광고주들이나 대행사들은 그런 고민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죠. 어떤 사이트, 새로 나온 이 사이트는 효과가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죠. 자, 그런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블리셔들은 인벤토리를 많이 팔고 완판을 해야만 돈을 벌게 되는 구조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경쟁이 되고 또 많은 매체들이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못 파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죠. 인벤토리가 즉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벤토리를 잘 팔지 못하는 쪽에서는 사실 직원들 급여를 주기 어렵겠죠. 그리고 광고주들은 매체들은 계속 늘어나니까 더 어떤 매체를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이 더 쌓여질 거고요. 그게 이제 1994년도에 그런 현상들이 아주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 이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새로운 산업 또는 비즈니스 기회가 포착이 됐겠죠. 그게 바로 애드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1996년도에 생긴 사업이 애드 네트워크인데, 애드 네트워크는 굉장히 사실 이해하기 쉽습니다. 광고의 네트워크. 즉, A라는 매체와 B라는 매체가 서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한 후에 지면을 같이 세일즈하는 것을 애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4년도에 매체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미판매되는 인벤토리가 많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벤토리를 네트워크화해서 손쉽게 광고주한테 제안을 해서 팔자라고 하는 비즈니스예요.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도 손해볼 게 없죠. 왜냐하면 예전에 처음에 다이렉트 방식의 플래닝 방식에서의 고민거리가 퍼포먼스가 좋은 사이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였는데, 애드 네트워크에서는 애드 네트워크를 하면 제휴된 모든 인벤토리에 퍼블리셔의 인벤토리에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고 하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수요와 공급이 또 굉장히 맞아서 애드네트워크 사업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GDN이라고 하는 또는 크리테오, 리얼클릭, 모브이온 엄청나게 많은 애드네트워크들이 발생이 됐죠. 그게 이제 1996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발생이 되게 되냐면 모든 산업에서 굉장히 그 비즈니스가 잘 되면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네트워크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던 건데 2005년도 정도 되니까 애드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마치 퍼블리셔들이 많아진 것처럼. 자, 아까 퍼블리셔들은 미판매되는 거를 애드네트워크 형태로 판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광고주는 퍼포먼스 사이트를 일일이 고민하지 않아도 애드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번에 바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는데, 네트워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드네트워크가 여러 가지 경쟁 우위점들을 서로 막 내세우기 시작해요. 마치 매체들이 서로 이 매체가 좋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특정 매체는 원래는 우리는 애드네트워크라는 그 비즈니스는 모든 매체를 엮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는 특정한 매체를 너네들이 빼도 됩니다. 또는 추가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옵션들을 계속 달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광고주 분들은 자연스럽게 특정 매체를 배제하거나 특정 매체만 선택할 수가 있죠. 불문율이 되게 깨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매체들은 또다시 미판매되는 인벤토리들이 발생이 되게 되고 수익 악화로 이어지게 되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마치 애드네트워크가 엄청난 하나의 매체처럼 퍼블리셔화 돼서 이제 나타나니까 해당 애드네트워크들이 어떤 애드네트워크가 효과가 좋을지를 고민하게 되는 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이제 1996년부터 2005년도까지의 과정이에요. 그때 2005년도에 그래서 어떤 또 비즈니스가 생기냐면, 제가 비즈니스는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의 혼돈, 그 다음에 고민이 생길 때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기고 기회가 포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또 새로운 아주 중요한 프로메틱이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인데 애드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산업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흔히들 여러분 다방과 직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부동산 거래 어떻게 했어요? 해당 지역에 실제 부동산을 방문해서 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라고 해서 일일이 거래를 했다면, 지금은 다방과 직방으로 손쉽게 거래를 주고받잖아요. 하나의 매체를 바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애드 익스체인지의 역할은 뭐냐면 광고의 이제 거래소인데, 특정 애드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A라는 매체의 기본 단위 또는 그 매체의 특정 지면을 하나하나 살 수 있는 기회를 중개거래소가 이제 거래하듯이 애드 익스체인지가 제공을 하고, 광고주는 애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애드 익스체인지를 통한다면 내가 원하는 매체의 특정 지면만을 바잉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린 거죠. 이게 2005년도에 생긴 아주 프로그래매틱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이고 꼭 기억해야 되는 산업군 중에 하나가 애드 익스체인지입니다. 그래서 애드 익스체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라는 퍼블리셔의 지면의 광고의 기회가 생기면 애드 익스체인지는 이것을 광고를 살래라고 해서 광고주한테 비드 오퍼튜니티를 던지고, 광고주는 해당 지면이 마음에 들면 비드 리스폰스를 던져서 중간에 거래를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7년이 이제 2년이 지난 2005년에서 2007년까지 2년이 지난 뒤의 환경을 보면 광고주는 퍼블리셔를 직접 다이렉트 바잉 할 수도 있고요. 애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애드 네트워크가 엮은 다양한 매체들도 네트워크 형태로 바잉할 수도 있으며, 애드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특정한 인벤토리를 하나하나 바잉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이게 2007년도의 환경이고요. 이때부터 프로메틱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산업들이 이제 또 생기냐면
2007년도에 에드네트워크와 에드익스체인지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매체들은 다이렉트 바잉과 더불어서 에드네트워크와 익스체인지를 통해서도 인벤토리를 팔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사이를 비집는 또 산업군이 하나 생겨요. 바로 SSP라고 하는 서플라이드 사이드 플랫폼 사업의 군들이 생기죠. 이들은 퍼블리셔들한테 다가가서 너의 매체들의 효율을 더 좋게 이끌어 줄 거고, 그리고 비용을 더 모니타이즈 해줄 거야 라고 해서 퍼블리셔를 설득하고, 퍼블리셔들이 직접 애드 네트워크와 애드 익스체인지로 연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플라이 사이드 플랫폼이라는 플랫폼 회사를 통해서 애드 네트워크와 익스체인지로 연동을 하게 해서 중간에 효율을 높여주면서 동시에 비용을 돈을 버는 그런 사업의 군이 생기죠. 이게 SSP고요. 그러면 광고주 사이드에서는 새로운 플랫폼과 사업이 안 생겨나지 않겠죠, 당연히. 네. 광고주 사이드에서는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DSP가 굉장히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이는 뭐냐면 광고주가 손쉽게 애드 네트워크, 애드 익스체인지 또는 다이렉트 바잉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이 DSP를 통하면 빠르고 손쉽게 여러 가지 인벤토리를 운영하고 바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플랫폼인 것이죠. 네. 이게 2007년부터 이렇게 커지다가 또 발전이 되겠죠. 네. 자, 2008년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SSP라고 하는 쪽이 여전히 이제 성장을 하고 있지만 DSP들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고주의 니즈는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광고주의 니즈는 뭐 사실 더 복잡하죠. 미디어 쪽의 요구보다는. 미디어는 잘 내 인벤토리를 팔아주면 되라는 요구만 있다면, 광고주는 통합 미디어를 구매하는 것도 니즈가 있고 효과도 내야 되고, 어떤 광고주는 영상만 또 사야 되고 모바일만 사야 되고 다양한 니즈들이 있는데, 이런 니즈들 틈새를 파고들어서 특화된 DSP를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그래서 멀티 DSP 또는 다양한 DSP들을 쓰는 환경들이 만들어졌고, 또 환경적으로 더 시간이 가서 이 DSP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에이전시 트레이딩 데스크라고 하는 조직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 조직은 에이전시랑 조금 다른데요. DSP 또는 다이렉트 바잉 형태의 특화된 미디어 에이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시 트레이딩 데스크도 2008년도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현재 2022년도 그림을 좀 볼까요? 2022년도에는 SSP 쪽의 카테고리의 산업군들도 발전이 돼서 다양한 셀사이드 플랫폼 회사들도 생겨났고요. 여전히 DSP 또 에이전시들도 많아지고 있는 이런 환경입니다. 자, 이것들을 한눈에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전 파트에서 디지털의 거래의 발전 방향과 어떻게 이 구성들이 시간의 흐름 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생겨났는지를 제가 살펴봤고요. 이것들을 한눈에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메틱 랜드스케이프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왼쪽에는 구매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할 수 있고, 오른쪽에는 세일 사이드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자, 바이 사이드에는 대표적으로 광고주가 있고요. 광고주의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에이전시가 있고요. 아까 다양한 DSP를 다룰 수 있는 에이전시 트레이딩 데스크가 왼쪽 끝단에 차지하고 있네요. 이 회사들은, 이 카테고리들은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DSP를 기준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미디어를 바잉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DSP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해주고 리포팅해 줄 수 있는 애드 서버의 카테고리, 그 다음에 3자 데이터나 여러 가지 일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DMP라고 하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 회사들, 그 다음에 이 회사 DMP한테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데이터 서플라이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의 유효성, 그 다음에 브랜드의 세이프티나 비어빌리티를 체크해주는 검증하는 회사들도 왼쪽에 차지하고 있네요. 자, 오른쪽에는 광고주와 정반대 사이드니까
공급자겠죠. 공급자 측면이니까 당연히 퍼블리셔들이 맨 오른쪽 사이드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퍼블리셔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드 네트워크한테 인벤토리를 추후에 주기 시작했고, 그 다음 단계에 애드 익스체인지를 주기 시작했고, 또 SSP라는 산업군이 생겨서 SSP라고 하는 서플라이 사이드한테도 플랫폼에 인벤토리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요 산업군들이 다 하나하나 거미줄처럼 연결된 것이 바로 프로그래마틱 랜드스케이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어떠한 특징점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에이전시입니다. 뭐 다 들어보실 수 있는 에이전시죠. 뭐 덴츠, IPG, WPP, 퍼블리시스 같은 글로벌 회사들도 있고요. 한국에선 뭐 제일계, HSA드, 대용, 이노션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에이전시라고 할 수 있죠. 이 회사들의 특징은 광고주의 브랜딩 또는 퍼포먼스 또는 여러 가지의 성장을 같이 도모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트레이딩 데스크는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통 트레이딩 데스크는 아까 전에서 말씀드린 에이전시들이 자회사격으로 요새는 많이 만들고 있어요. WPP는 작시스라는 트레이딩 데스크가 있고요. 덴츠 같은 경우는 엠넷 또는 저희 위시미디어 같은 회사들이 서포트를 하고 있고, 하바스는 에피퍼프 뭐 이런 회사들이 그 에이전시에서 미디어 바잉 또는 DSP라고 하는 플랫폼의 운영을 특화하기 위해서 만든 자회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애드서버는 구글 CM360이라고 하는 구글 마케팅 플랫폼들이 대표적이고, 최근에는 아마존 어드버타이징이라고 하는 애드서버들 런칭되어 있고요. 애드폼도 정통적으로 한국에서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특정 데이터들을 중앙 집중화 해주고요. 이것들을 다시 리포팅 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DSP는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이라 그래서 아까 에이전시와 광고주, 그 다음에 에이전시 트레이딩 데스크들이 인벤토리 통합 구매하고 최적화할 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많죠. 보시면 저희 회사가 활용하고 있는 미디어매스가 있고요.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더 트레이드 데스크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 비디오 360, 구글에서 만든 DSP가 가장 또 눈에 띕니다. 최근에는 아마존 DSP라고 하는 아마존 어드버타이징이 한국에 런칭됐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미디어 바잉은 안 되고 한국에서 글로벌로 미디어 바잉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데이터주나 버라이존 뭐 이런 DSP들이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사실 글로벌에서 다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회사들이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다양한 회사들이 뭐 대기업 중심으로 DSP라는 사업을 론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DSP는 광고주 사이드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고주의 니즈는 너무 다양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DSP는 많이 잘해야 돼요. 어떤 일을 잘해야 되냐면, 자, 첫 번째로 많은 매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 연동되어 있어야 광고주가 특정한 매체를 구매해줘 라고 해도 살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 다양한 익스체인지하고도 거래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다이렉트 매체, 애드 네트워크, 익스체인지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다 연동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도 케어를 해야 돼요. 광고주가 영상 하고 싶다면 영상도 바잉해야 되고, 배너 하고 싶다면 배너도 바잉을 해야겠죠. 예. 다 잘 바잉을 해야 됩니다. 소셜 하고 싶다면 소셜 해야 되고, 최근에는 IPTV도 연동되어 있어요. 한국에서. 예, 그래서 좋은 DSP라고 하면 멀티미디어도 다 바잉을 하고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다양한 데이터 회사들, 그 다음에 DMP라고 하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과도 호환 또는 연동이 되어야 돼요. 아까 제가 사례를 그래서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례의 여러 가지 중에 3자 데이터를 사용해서 저희가 광고를 했던 사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3자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서버 투 서버로 연동돼서 사용할 수 있어야지 좋은 DSP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 단에 다룰 건데, 프로그래마틱의 관점에서도 크리에이티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프로그래마틱에서는 다양한 세그먼트, 데이터, 에드테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크리에이티브 옵티마이제이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관심들이 많은 건데 브랜드 세이프티라고 하는 내 브랜드가 나의 브랜드에 맞는 지면에 광고가 노출되거나 또는 굉장히 많은 퍼블리셔들이 생겨나면서 혹시나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내 브랜드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브랜드 세이프티 기능,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광고가 노출되는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비어빌리티, 그 다음에 부정 광고 사기 방지 기능들도 탑재하고 있어야만 좋은 DSP라고 할 수 있습니다. DSP를 다루기가 사실 복잡하죠. 예. 광고주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활용하는 이 DSP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DSP의 기능들은 지금도 계속 더 발전하고 고도화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DMP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이고요. 이 DMP는 광고주의 퍼스트 파티 데이터, 이따 데이터도 다룰 거거든요. 네,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고요. 또는 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타겟 오디언스 그룹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DMP의 역할입니다. 미디엄 S, 그 다음에 오라클이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DMP가 하는 역할 제가 간략해서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사실 여러분들 데이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뭐 크리에이티브, 매체와 더불어서 요새는 데이터의 시대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DMP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때 또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꼭 다뤄지게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때 DMP를 조금 더 보셔야 되는데요. 이것들을 강의니까 조금 더 다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MP는 뭐냐면, 자, 우리는 광고주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 하는데, 웹사이트 데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메일 데이터도 퍼스트 파티 데이터죠. 미디어 데이터는 사실 세컨 파티 데이터 쪽에 분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광고를 했을 때 뭐 미디어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RM이 있는 광고주는 CRM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많은 데이터들이 다 통합되어 있지는 않아요. 각각의 구분되어 있고 정리는 되어 있으나 이 데이터들을 서로 호환하고 서로 분석하고 이것들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지는 않죠. 자, DMP는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을 분류를 합니다. DMP에서 이렇게 카테고리별 아니면 뭐 이 장바구니에 담았다든지 회원가입을 했다든지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실제적으로 이메일까지 보냈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취합하고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의 속성을 분석을 합니다. 봤더니 대부분 뭐 20대라든지 소득 수준은 또는 관심사는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GA나 뭐 여러 가지 분석 도구는 여기까지는 다 해요. 근데 DMP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플랫폼이잖아요. 분석 애널리시스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DMP는 이게 차별이에요. 분석하고 새로 정리했던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만들어 준다가 핵심입니다. 어디에? 내가 원하면 디스플레이 광고에, 모바일에, 소셜에, 비디오에, 네이티브 에이드, 심지어는 커넥티드 TV라고 하는 TV 쪽에도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DMP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DMP로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흔히 이제 3자 데이터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는 SK플래닛이 대표적이고요. 롯데멤버스, TG360이라고 하는 회사들, 또 오라클이라는 회사들도 굉장히 한국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DMP가 퍼스트 파티 데이터의 그 리치의 한계를 커버해 주는데 3자 데이터는 유용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3자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리치 관점에서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가 나의 브랜드에 맞는지, 타겟에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소스죠. 자, SK플래닛은 대표적으로 T맵과 11번가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쇼핑몰이고 뭐 고급 브랜드다 라고 하면 저 같으면 T맵에
백화점 또는 명품몰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데이터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활용해야 됐다는 판단은 결국 데이터의 소스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3자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데이터 서플라이어가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의 소스가 어디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고려 요소는 가격입니다. 이 회사들의 그 비즈니스는 데이터를 자회사 또는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것들을 손쉽게 쓸 수 있도록 분류해서 제공하는 대신에 비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할 때 예산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활용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더 추가가 될지에 대해서 꼭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좋아도 비용이 너무 비싸서 버짓은 없는데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고려를 해야 됩니다.